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최동철,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세상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어버린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들 정도의 정적이었죠. 제 가늘고 떨리는 손가락 끝이 허공을 가르차 번호표를 뽑아들고 순서를 기다리던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더군요. 시선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피부에 와져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푹신한 송파의 감촉도, 에어컨에서 나오던 서늘한 바람도, 창구 직원이 다음 번호를 부르던 기계음도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제 귀 바로 옆에서 쿵, 쿵, 쿵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제 떨리는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맞아요, 바로 그곳에는 6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놈이, 최동철, 그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멀끔하게 다려입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맨 채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멀뚱히 서 있었거든요. 머리에 쓴 모자를 보니 여기서 일하는 청원경찰이 모형이더군요. 자글자글하게 팬 이마의 주름, 하얗게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 한쪽 다리가 불편한지 듬직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모습까지. 세월의 모진 풍파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영락없는 늙은이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죠. 내 20살 꽃다운 청춘과 우리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모조리 앗아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야반도주했던 바로 그 비열한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저 아래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다가도 이내 머리끝으로 역류해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악을 쓰고 싶은 걸 간신히, 정말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터져나오는 걸 억지로 삼키자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무슨 일인데 그래? 아는 사람인가 봐 하는 수군거림들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창구 너머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젊은 은행 아가씨가 동그란 안경 너머로 놀란 눈을 하고는 제게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내 인생을 망쳐버린 철천지 원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이를 갈며 저주했던 바로 그 인간이, 바로 저기 내 눈앞에서 버젓이 숨을 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제 눈에서 아마 불꽃이 튀었을 겁니다. 그놈도 저를 알아본 건지, 안 그래도 핏기 없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오늘 저 같은 사람들의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분의 신상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지명 등 일부 내용을 각색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82, 박봉래입니다. 이름 한번 기구하지요. 복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으니까요. 어릴 적 아버지는 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 세상 모든 복을 다 받으며 살라고 복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데 어쩌다 제 인생은 이름과는 정반대로만 흘러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름 따라간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제 인생을 돌아보며 뼈저리게 느끼곤 해요.
남편은 10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하늘로 떠났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주공 아파트에서 고양이 한 마리 없이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겨울에는 우풍이 새서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뼛속까지 시리고 여름에는 햇볕이 그대로 들어와 찜통이 따로 없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내 몸 하나 누일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하나뿐인 아들 민수는 장가 가서 분가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1년에 4-5번 설하고 추석 명절, 그리고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딱 그 정도만 얼굴 보는 게 전부랍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큰 자식이라고 평생 품에 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역시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파스님새 풍기며 사는 게 속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제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이 끝이 납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 통증에 잠이 깨고 일어나자마자 혈압약부터 한 움큼 입에 털어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의사가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입맛이 없어도 찬물에 밥 한 숟가락 말아서 묵은 김치 한 조각 얹어 먹는 게 식사의 전부입니다. 그리곤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지요.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건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생각도 하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곤 합니다. 깨어보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서러운 마음이 밀려오곤 합니다.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저에게 유일한 낙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한 달에 한 번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제 이름 석자가 똑똑히 박힌 그 통장 말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이랑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식당 주방일이며 부잣집 파출부며 닥치는 대로 억척같이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창구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나면 따박따박 찍혀 나오는 이자 액수와 차곡차곡 쌓여가는 잔고를 돋보기 너머로 한참이나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 숫자들이 마치 제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통장을 보고 있으면 텅 비어버린 제 마음도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사실 제가 쓰려고 모은 돈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뿐인 아들 민수에게 남겨주려고 모은 돈이었죠. 지금 사는 집이 좁아서 아이들 방이 없다고 늘 투덜대던데 이 돈 보태서 집이라도 한 칸 넓혀가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외로움도 꾹꾹 참아내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 돈이 제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였던 셈이지요.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고 밤새 저를 괴롭혔던 무릎에 시원한 파스를 정성껏 붙였습니다. 너덜너덜해진 파스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엌으로 가 끓인 물을 한 잔 마셨죠. 낡은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손가락으로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워봤죠. 제가 애지중지 붓고 있던 적금의 만기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더군요. 얼마 전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었는데 이자를 조금 더 쳐주는 새로운 예금 상품이 나왔다고 만기되면 한번 들러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참이었죠.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옅은 보라색 꽃무늬가 그려진 블라우스에 검정색 바지. 몇 년 전에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었는데 아까워서 장롱에 모셔만 두다가 큰맘 맞고 꺼내 입은 거였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종로에 있는 우리은행, 제가 처녀 시절부터 수십 년을 거래해온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죠.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빼곡하게 들어선 높은 건물들,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월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익숙하게 번호표를 뽑아들고 대기석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 앞으로 대기 인원이 10명도 넘게 남아 있었어요. 무료함을 달래려고 은행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문득 눈에 익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에 익었다기보다는 제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있는, 그래서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바로 그 얼굴이었죠. 은행 정문 앞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 제복을 입은 늑수그레한 남자. 설마 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나.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번호표가 땀에 젖어 축축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가 다시 그 남자를 쳐다봤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제 젊은 날을 앗아가고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최동철,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기에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60년 전, 제가 20살 꽃다운 처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도 꽤나 풍요롭기로 소문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큰 정미소를 운영하셨고 덕분에 저희 집은 남부러울 것 없이 유복한 편이었죠. 저는 3대 독자 외아들 밑에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딸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인품이 곱고 자애로우신 분이셨고요. 저는 동네에서 예쁘고 야무지기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곱게 따내리고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정미소 앞을 지나갈 때면 동네 총각들이 저를 훔쳐보느라 일손을 놓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아주 좋은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큰 양조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인물도 훤칠한 데다 집안도 좋고 배운 것도 많아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1등 신랑감이었죠. 양가 어른들이 흡족해 하셨고 저 역시 제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좋은 사람 만나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낯선 남자 한 명이 흘러들어온 것이 바로 최동철, 그 인간이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먼 친척이 있는 저희 동네로 낙향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죠.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어찌나 말솜씨가 좋고 아는 것이 많던지 그가 들려주는 서울 이야기는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동네 처녀들이 그를 보고 속 좀 꽤나 알았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그랬고요. 양조장집 아들의 반듯하고 점잖은 모습과는 다른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거친 매력이 그에게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혼한 몸이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 했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애써 그를 외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자꾸만 제 주위를 맴돌더군요. 제가 샘털에 물을 기르러 갈 때면 어느새 나타나 물동이를 들어주겠다며 말을 걸었고 제가 읍내에 장을 보러 가는 길목에서는 우연을 가장해 저를 기다리고 있곤 했습니다. 복내 아씨, 잠깐만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아씨처럼 고운 분은 이런 답답한 시골에 썩을 인물이 아닙니다. 서울처럼 넓은 세상으로 가셔야 해요.
그는 제 귓가에 꿀처럼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며 저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고 어리석었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시골 처녀가 도시에서 온 세련된 남자의 유혹을 어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최동철 그 인간은 제게 함께 서울로 도망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돈을 조금만 마련해 오면 서울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눈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해서 저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두신 돈이 들어있는 금고에 손을 댄 겁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아버지의 옷장에서 몰래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꺼내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최동철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더군요. 당시 저희 동네 논 면마지기는 좋게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자기에 싸서 그에게 건넸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오늘 밤 마지막 기차를 타고 함께 떠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날 밤 저는 단출하게 싼 짐을 들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기차가 삑 하는 기적소리와 함께 떠나버릴 때까지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텅 빈 기차역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다음 첫 차를 타고 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동이 터올 때까지 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속았다는 것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초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신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제 고백을 들으신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그 길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정호는 당연히 깨졌고 정미소는 빚잔치로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저희 집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박서방네 막내딸이 서울에서 온 사기꾼 놈이랑 눈이 맞아서 애비돈 들고 튀려다 잡혔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박서방이 죽었더더라. 저는 하루아침에 집안을 망하게 한 화근덩어리, 아버지를 죽게 한 불효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우섬을 잃었어요. 최동철 그 인간에 대한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만을 제 가슴속에 시퍼렇게 범은 채 살아왔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은행에서 그를 마주친 바로 그 순간, 지난 60년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마치 휴화산이 폭발하듯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지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최동철,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라고요. 제 고함 소리에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집중되었고 최동철 그 인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를 처음 본다는 듯이 시선을 휙 피하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른 손님을 안내하는 척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태도에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 인간이 나를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가? 아니면 세월이 너무 흘러서 정말 못 알아보는 건가?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아까 저를 걱정하며 다가왔던 창구 직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부축하며 다시 물었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번호표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적금 상담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은행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멋대로 날뛰었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는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상처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아물지 않고 꼴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처럼 제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20살 시절의 최동철과 지금의 늙어버린 최동철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며칠을 알아 누워 있다시피 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물만 겨우 마시며 누워 있었죠. 그러던 며칠 뒤 아들 민수가 검은 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치랑 과일 같은 반찬거리를 사온 모양이었어요. 워낙에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아들이라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자 사는 늙은 어미를 챙겨주는 마음이 고맙고 대견했죠. 그런데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하던 아들이 대뜸 이상한 소리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지난번에 은행 가셨을 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우리 은행 대리라는 사람한테서 전화 왔던데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나가셨다고요? 혹시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제 통장에 적힌 비상 연락처를 보고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차마 60년 전의 그 끔찍한 이야기를, 제 인생의 가장 큰 치부를 아들에게 꺼내놓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반가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더라. 그래서 민망해서 그냥 나와버렸다. 제 변명은 누가 들어도 어설펐을 겁니다.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미심쩍은 눈으로 제 얼굴을 한참이나 뜯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는 가습을 올려놓고 그냥 외출하실 뻔했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려서 집안에 무슨 큰 사고라도 칠까봐, 그래서 자기들이 귀찮아질까봐 염려하는 말투였으니까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정신없는 늙은이 아니다, 멀쩡하다고 했다. 제 날선 반응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를 보는 아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보다는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최동철, 그 인간을 다시 한번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정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는, 그저 그 인간과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신랏 같은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제 마지막 희망은 은행 문을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청원경찰 제복을 입고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그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는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귓걸음질을 쳤어요. 저, 혹시 박봉래 여사님 아니십니까? 고향이 경상도? 그의 입에서 제 이름 석자가 흘러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누구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오? 제가 최대한 쌀쌀맞게 쏘아붙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동철입니다. 최동철.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뻔뻔한 낯짝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상종하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여사님. 제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해를 꼭 풀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던 제 며느리 수진이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것이. 며느리는 저와 낯선 남자인 최동철이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는 분이세요? 며느리의 당황한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굳어버린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은행에서 본 것을 아들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일러바친 모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짜고짜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는 취조하듯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낮에 은행에서 어머니 팔 붙잡고 있던 그 남자 도대체 누구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무 사이 아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은행에서 모르는 남자랑 그렇게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여요? 어머니,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제비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비족이라는 말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다.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 내외는 제 말을 한마디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울상을 지으며 한술 더 떴죠. 어머님, 저희가 다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어머님 돈이라도 노리고 접근하는 거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인데. 결국 대화는 돈 문제로 귀결되더군요. 그래, 너희는 늙은 어미의 안위보다도 내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이 더 걱정인 거겠지. 씁쓸하고 서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노골적으로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했고, 심지어는 제가 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제가 외출할 때마다 자기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까지 한 모양이더군요. 저는 제 집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인형과 마주쳤습니다. 최동철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 제게 그가 다가와서는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복래 씨, 제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소. 그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구구절절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그가 제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요. 당시 서울에 혼자 계시던 홀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했고 돈을 구할 곳이 막막했던 그는 그래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목숨을 살렸지만 저는 단 하루도 당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잊고 살아본 적이 없소. 언젠가 꼭 당신을 다시 만나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소.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조금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 나타나 하는 변명이 너무나 구차하고 비겁하게 들렸거든요. 그딴 가짜는 거짓말 당장 집어치워.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나는 당신을 평생 저주하면서 살았다고. 저는 그에게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최동철과 집 앞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또다시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창문으로 내다보던 동네 사람이 보고 며느리에게 일러바친 모양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의심하고 들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그 남자 만나고 다니세요? 정말 제정신이세요? 만나긴 누굴 만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우연이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어머니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요? 어머니, 그 남자한테 단단히 홀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돈이라도 갖다 바치신 거 아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나한테 돈 한 푼 보태준 거 있어? 홧기며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돈 저희 주시려고 모으신 돈 아니었어요? 저희 이 다음에 이사 갈 때 대출금 갚는데 보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은 제가 당연히 자신에게 줘야 할 돈을 엉뚱한 사기꾼 같은 남자에게 줄지도 모른다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움직이는 통장, 돈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그날의 말다툼은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였죠. 어머님,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민수 씨 회사 사정도 요즘 어려운데 저희 정말 어머님 그 돈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쌍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오고야 말았어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저희한테 맡기세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저희가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탐내고 빼앗으려 드는 경우는 저녁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막장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바로 제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저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기꾼 같은 놈한테 돈 다 뺏기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들은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빼앗아가기라도 할 기세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싫어. 이건 내 돈이야. 내 목숨 같은 돈이라고. 절대로 못 줘. 아들 내외와 그 끔찍한 싸움을 벌인 다음 날 저는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최동철, 그 인간이 또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기겁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가 굳게 닫힌 문틈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밀어넣고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고 해진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복래 씨, 이것만이라도 제발 받아주시오. 이건 그때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했던 돈의 일부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꼬깃꼬깃하고 누렇게 변색된 낡은 지폐 몇 장과 모서리가 달아빠진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은 시절의 최동철과 병색이 완연한 그의 늙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찍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60년 전 그가 저를 배신하고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편지의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제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그의 어머니 병원비로 쓴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의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아주 큰 도박빚을 졌고 무섭게 생긴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그만 자리에 몸져눕게 되셨고요. 사채업자들은 최동철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온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앞길이 막막했던 그에게 마침 제가 돈을 가지고 함께 서울로 떠나자고 했을 때 그는 제 돈으로 그 끔찍한 빚을 갚고 위기에 처한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배신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나는 평생을 당신에게 촉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소.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저를 속인 파렴치한 사기꾼이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기구한 운명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쌓여온 증오와 원망이 그리 쉽게 사라질 리가 없었죠.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내 청춘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제 머릿속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최동철이 주고 간 낡은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망연자실해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통장이랑 도장 저희한테 순순히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저희랑 연 끊고 혼자 사실래요? 아들은 저에게 선택을 하라며 최후 통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돈과 어머니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잔인한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민수야, 네가 어떻게, 내가 네 어미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셨잖아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얼굴도 모르는 사기꾼 놈한테 덥석 주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믿고 가만히 있어요. 아들은 이미 제가 최동철에게 제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고 단단히 오해하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않았어요. 내일까지 결정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 안 하고 살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뚝 끊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연락을 한 통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제가 거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망망대해의 외딴 섬에 저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다 깨기 일쑤였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은 반쪽이 되고 머리카락은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텔레비전을 켜도 창밖을 내다봐도 온통 세상은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게 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서러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자식에게 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지 않은 제가 그렇게 나쁜 엄마인 걸까요?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제 피를 말리는 아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최동철 그 인간도 만나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반듯한 옷을 꺼내 입고 최동철이 주고 간 낡은 나무 상자를 가방에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악몽과 현재의 고통을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최동철 그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를 만나기 바로 전 저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종로 우리은행 앞이다.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탐내던 내 돈 오늘 전부 다 정리하자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어미 얼굴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여기로 와라.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꽤나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알겠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손에 들린 통장 가방을 보더니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남자한테 돈 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안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최동철과 정면으로 마주친 것이. 아들은 최동철을 보자마자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놈,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모든 것이 바로 그 한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최동철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고 며느리는 옆에서 거의 울부짖었고 주변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희 주위로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소란과 혼돈의 중심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민수야. 그리고는 최동철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시오. 저는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최동철에게 돌려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도 용서도 나는 받을 생각이 없소. 당신이 과거에 어떤 딱한 사연을 가졌든 나에게 당신은 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일 뿐이요. 하지만 나도 이제 당신을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오. 당신을 미워하는데 내 남은 소중한 인생을 단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 당신도 이제 그만 당신의 인생을 사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제 단호한 말에 최동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돈, 네 말대로 너 주려고 모은 돈이 맞다. 내가 젊어서부터 밥 굶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온갖 꾸준 일 마다치 않으며 모은 내 피 같은 돈이야. 그런데 너는 그 돈을 고맙게 받기만 하면 되는 아들이 아니라 마치 내 돈을 빼앗으려는 강도처럼 굴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는 네가 엄마를 좀 걱정해 주길 바랐다. 돈이 아니라 늙고 병든 이 어미를 먼저 걱정해주고 보살펴주길 바랐어. 그런데 너는 아니더구나. 너한테는 이 늙은 어미보다 통장 쪼가리가 더 중요했던 게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돈 너 안 준다. 아니, 너 같은 아들에게는 못 주겠다. 이 돈은 이제부터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쓸 거다.
내 남은 인생 더 이상 자식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면서 그렇게 살 거다.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다. 제 폭탄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 멀리 쓸쓸하게 돌아서는 최동철의 뒷모습도 더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깜짝 놀라서 몇 번이나 제게 되물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여행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아들에게서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뒤늦게라도 사과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사과를 받기 전에 저는 저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60년 만에 과거의 지긋지긋한 악령을 떨쳐냈고 저를 올가매던 자식이라는 굴레에서도 비로소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제 폭탄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 멀리 쓸쓸하게 돌아서는 최동철의 뒷모습도 더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깜짝 놀라서 몇 번이나 제게 되물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여행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아들에게서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뒤늦게라도 사과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사과를 받기 전에 저는 저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60년 만에 과거의 지긋지긋한 악령을 떨쳐냈고 저를 올가매전 자식이라는 굴레에서도 비로소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창문을 활짝 여니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함께 시원한 밤바람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더군요. 멀리서 들려오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했던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지난 수십 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동철을 향했던 지독한 원망과 증오, 남편과의 묻어냈지만 외로웠던 결혼 생활,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그리고 더 큰 서름.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저 시원한 파도에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박복래라는 제 이름 석자로 이 세상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기대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제게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를 참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늙어서 자식을 버린 나쁜 엄마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도 물론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못난 아들이라도 용서하고 예전처럼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저만의 황금빛 인생에 찾아 훌훌 터나야 할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